천년 동안 우리는 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항상 똑같은 얼굴만 보여줬을까요? 지구를 향하고 있는 같은 방구, 같은 어두운 반점들을 앞말바다가 아닌 것들, 매일 밤 세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가혹한 신체적 한계였다. 달은 지구에 조석 고정되어 있습니다. 달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같습니다. 그 결과는 간단하면서도 섬뜩합니다. 달의 절반은 절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정의상 항상 우리의 직접적인 관찰 범위 밖에 있었던 전체적인 측면입니다. 오랫동안 과학계는 이를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으로 여겼다. 그 가정은 위안이 되었다. 한쪽 면을 보면 다른 쪽도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한 가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2024년 중국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반구에 로봇을 착륙시켰습니다. 사진 촬영 금지, 광고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기, 모으다 그리고 물리적 물질을 지구로 되돌려 보낸다. 다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일이다. 그리고 그 캡슐 안에 들어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것을 파괴했다. 발견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왜 이전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의 뒷면은 수많은 징조들의 무덤이다. 무선 통신에는 직선 경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달은 지구와 달 뒷면 사이에 직접적인 전송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따라서 로봇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착륙근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귀머거리, 장님, 번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궤도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오류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알 수 없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나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소련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문제였다. 중국은 이 문제를 무력이 아닌 궤도 설계로 해결했다. 그들은 중계 위성을 발사하여 매우 특정한 중력 지점, 즉 달 너머의 헤일로 궤도에 위치시켰습니다. 이 궤도에서는 중력이 불안정하지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이 위성은 보이지 않는 거울처럼 지구의 신호를 달의 어깨 너머로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리가 설치되자 그들은 창거 6호를 파견했습니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착륙했다. 남극 에이트켄 분지달에서 가장 크고 깊고 오래된 충돌 분화구입니다. 너비가 거의 2,500km에 달하고 달 지각을 뚫을 만큼 깊은 거대한 흉터입니다. 이 충돌은 수십억 년 전에 발생했으며 그 위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달을 거의 두 동강 낼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평평한 지형이 없다. 안전한 곳은 없다. 수많은 분화구와 불안정한 암석, 그리고 극도로 불규칙한 지형이 펼쳐져 있습니다. 최종 하강 단계인 약 15분 동안 우주선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실시간 사람의 명령도 외부의 수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율항법 시스템만이 밀리초 단위로 지형을 분석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하강하는 동안 궤적을 재계산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착륙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적 통제력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 창어 6호는 착륙 후 표면에 구멍을 뚫고 심층 샘플을 채취한 뒤 귀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53일 후 캡슐은 지구 대기권을 통과하여 약 2kg의 달 물질을 싣고 내몽골에 착륙했습니다. 책을 다시 쓸 만큼 충분한 양이다. 과학자들이 용기를 열었을 때 정교한 화학 분석을 하기 전에도 무언가가 즉시 눈에 띄었습니다. 아, 코르, 오늘 밤 달을 보면 보이는 반구 전체에 어두운 부분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리아 라티너 마렛에서 유래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활한 현무암 지대입니다. 굳어진 이는 고대 화산 폭발로 인해 지표면이 액체 용암으로 뒤덮인 결과입니다. 반대편에는 바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샘플은 투명했고 옅은 색이었으며 주름져 있었고 매우 쭈글쭈글했다. 분화구. 대규모 화산 분출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용암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적인 요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질학적인 문제였다. 달의 절반은 녹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녹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달의 이분법.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은 달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여겨졌습니다. 창어 6호에서 채취한 샘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 혹은 오히려 무언가의 부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화학적 조성을 분석한 결과 그 암석에는 특정 방사성 원소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륨, 히토류 원소 및 인. 이러한 요소들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방사성 붕괴를 통해 내부 열을 발생시킨다. 아폴로 임무에서 가져온 샘플들은 모두 가시광선 영역에서 채취한 것으로 풍부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걔네부는 뜨겁고 수십억 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숨겨진 쪽에 있는 샘플은 없습니다. 이로써 그때까지 불편한 가설에 불과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달의 내부는 비대칭적이다. 지구의 초기 어느 시점에 방사성 원소들이 거의 전적으로 한쪽 반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쪽 반구의 지각은 오랜 세월에 걸쳐 얇아지고 가열되고 화산 활동으로 구멍이 뚫렸습니다. 반면 반대쪽 반구는 너무 빨리 식어서 지각이 두껍고 단단해졌으며 사실상 뚫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쪽 반구는 용암이 강처럼 흘러내리며 빛을 발하는 동안 다른 반구는 고요 속에 얼어붙었다. 달은 결코 균일한 천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두세 개가 억지로 붙어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건 단지 첫 번째 충격이었을 뿐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우주에서 온 먼지 입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기이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최근까지 지구의 첨단 연구실에서만 존재했던 것이었다. 아니요, 그것은 바위였다. 흔한 아니요 시대에 광물 알려진. 그것은 절대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그가 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밝힌 내용은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보디 믿기 힘든 물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달의 내부를 형성한 실제 폭력에 대해 무엇을 증명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겨졌다. 물론 달은 균일한 천체가 아닙니다. 내부는 비대칭입니다. 뜨겁고 얇으며 화산 활동이 활발한 반구. 또 다른 차갑고 짙고 조용한 날씨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행성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먼지의 미세한 알갱이 속에 숨겨져 있었다. 중국 연구소들이 창어 6호에서 채취한 샘플들을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박형 탄소 시트, 육각형 구조로 배열된 완벽한 층들, 두께가 단 2.7개 원재에 불과합니다. 그건 낙서가 아니었어요. 시대 그래핀. 지구에서 그래핀은 미래의 소재로 여겨집니다. 강철보다 약 200배 강하고 구리보다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며 유연하고 가벼우며 거의 투명합니다. 전자, 배터리, 센서, 의학, 양자 컴퓨팅 분야의 첨단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자연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제어식 용광로, 화학 반응기 및 매우 특수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달먼지와 섞여 있다. 이제 질문은 이게 뭐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첨단 기술과는 무관합니다. 그것은 폭력을 수반합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다. 우주에서 오는 물체는 그 어떤 것도 속도를 늦출 수 없습니다. 운석은 초당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표면에 충돌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충격으로 인해 일반적인 산업용 용광로보다 훨씬 높은 극심한 압력과 온도가 발생합니다. 토양에 존재하는 탄소는 순간적으로 압축되어 에너지가 소멸되기 전에 완벽한 구조로 재배열됩니다. 다시 말해서 달은 우주의 프레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탄소가 그래핀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폴로 임무 영상에서 봤던 쓸모없는 먼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달포토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원자재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달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즉 휴대폰,
케이블, 배터리, 금속 구조물은 지구에서 추출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재료에 의존합니다. 이제 주거 공간, 안테나, 패널, 회로를 건설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달 토양 자체를 사용하여 지구로부터 지속적인 배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말입니다. 이건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공학입니다. 그래피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창어 6호 샘플은 또한 달의 기원에 대한 오랜 논쟁, 즉 소위 달의 기원설을 확실하게 해결했습니다. 지구 마그마 바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가설은 달이 초기 지구와 테이아라는 화성 크기의 천체의 충돌 이후 형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완전히 녹은 위성, 즉 우주에 떠있는 용암 구체가 형성될 만큼 충분한 물질이 분출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이론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우아하지만 간접적이다. 새로운 샘플들이 그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이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노르토사이트. 이러한 지형은 가벼운 결정들이 액체 마그마의 깊은 바다 위에 떠 있을 때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분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몸 전체가 융합되었습니다. 이는 달이 액체 상태에서 탄생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녀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각조각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우주 수프가 식어가는 것처럼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창어 6호가 착륙한 장소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남극의 에이트켄 분지는 최초 충돌 당시 달 지각을 뚫을 정도로 깊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서 물질을 채취할 때 단순히 표면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주하고 있었다. 달의 멘틀. 지구에서는 지금까지 멘틀까지 시추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간접적인 추론에 의존합니다. 달에서는 충돌이 우리 대신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샘플에는 휘석과 감남석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행성체의 심층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밀도가 높고 녹색을 띠는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광물을 표면에서 발견하는 것은 마치 행성 핵의 일부가 공기에 노출된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내부를 직접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공간과 맺는 심리적 관계를 변화시킨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달을 하나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사람들이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나서는 버려진 장소.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녀의 신분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능적인 시스템, 첨단 소재 공장, 태양계의 격동적인 과거를 온전히 기록한 자료. 지구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과정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환경.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투자를 재정의하며 기술력을 재정의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임무는 단순히 과학적인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략적이었다. 천연 그래핀을 생성하는 토양과 동일한 토양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훨씬 더 귀중한 무언가가 담겨 있습니다.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문명 전체에 식량을 공급하다. 과학자들이 물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분화구에서도 영원히 얼어붙은 지역에서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햇빛과 완전히 접촉. 중국이 발견한 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달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개할 내용입니다. 이 영상 전체에 걸쳐 마치 수십억 년 동안 달 표면에 암석이 쌓여온 것처럼 하나의 조용한 생각이 겹겹이 쌓여가며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달은 우리가 배워온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단지 과학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발견들이 드러내는 바를 무시하는 것은 편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려면 드문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확신을 수정하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이야기들을 버리고 다음과 같은 가능성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는 수동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시스템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합된 시스템일지도 모릅니다. 과장이나 쉬운 비유 없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달은 불 속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두 세계 사이의 격렬한 충돌 결과로 생성된 거대한 마그마 바다였습니다. 지각이 고르지 않게 굳어지면서 완전히 다른 역사를 가진 두 개의 반구가 생겨났습니다. 뜨겁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행성으로 수십억 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또 다른 차갑고 두꺼운 물체가 마치 우주 화석처럼 보존되어 있다. 침묵 속에서 그것이 달의 뒷면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압축되고 변형되었습니다. 충돌이 거듭될수록 달은 자연적으로 그래핀을 생성했고 유리 속에 물을 저장했습니다. 흡수됨 태양풍에서 나온 수소가 40억 년에 걸쳐 헬륨-3을 축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천체가 탄생했습니다. 광산, 공장 및 에너지 저장소 동시에. 이로 인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는 왜 의식적인 계획 없이도 이토록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일반적인 답변은 간단합니다. 우연과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달은 단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행성들이 스스로 조직화되고 있다. 별은 물질을 재활용합니다. 원소들은 유용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운 시스템이 오히려 일관된 결과를 낳는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정의상 그것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거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들을 직면하는 것보다 깃발, 발기지, 지정학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마치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추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납니다. 첨단 소재는 충격이 불가피한 곳에서 등장합니다. 자기장이 허용하는 곳에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수십 년 동안 생명 없는 사막으로 여겨졌던 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의 힘에 의해 최적화된 기능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의식은 우연의 산물이다. 목적이라는 개념은 환상이다. 그러한 존재는 두 공허 사이의 소음에 불과하다. 하지만 물질 자체가 일관된 방식으로 스스로를 조직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능이 없어 보이는 시스템이 미래의 필요를 예측하는 해결책을 내놓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신비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달 탐사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동안 각국은 자원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윤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기술은 시험되고 있습니다. 낡은 모델을 되풀이하는 동안 현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처럼 논의되지 않는 또 다른 점이 나옵니다. 중국 대표단의 방문은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들이 착륙한 것은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착륙했다 측정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기 위해. 상징적 착취와 전략적 착취의 차이는 극명하다. 20세기에 우리는 힘을 과시하기 위해 달에 갔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머물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문명이 모행성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더 이상 고립된 종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에 있는 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좀 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좀처럼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주가 이러한 유형의 팽창을 허용하고 유지하며 심지어 선호하기까지 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논쟁은 더 이상 단순히 달에 관한 이야기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맥락에서 달은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단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쓸모없어 보였던 것은 사실 예비 자산이었다. 침묵처럼 보이는 그 안에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는 영상 초반부터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질문, 그리고 여러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스스로에게 던졌을지도 모르는 질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우주가 무관심하지 않다면 어떨까? 인간적인, 감정적인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의식이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특정 수준의 복잡성, 조직화 및 상호작용에 도달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그건 좀 불편한 질문이네요.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피하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간단한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50년 후의 달을 상상해 보세요. 낭만적인 상징으로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프라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돔, 땅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비. 이전에는 먼지만 있던 곳에서 이제는 재료를 생산하고 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얀 점이 더 이상 단순한 인공위성이 아니라 인류의 전초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언제나 작용해온 어떤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일까? 이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더 자세히 관찰할수록 실제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어쩌면 이러한 탐사 임무에서 가장 큰 충격은 달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